안녕하세요.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국 교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성인이라면 자유롭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술을 먹는 패턴이나 양이 과하고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나타나게 될 때 조절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로애락을 술로 항상 연결시킨다는 거고요. 사람 시간이 남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꼭 술을 선택을 주로 하게 되고 생활의 중심이 이제 술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술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술을 사러 나갔다가 술 파는 곳이 없다 그러면 뭐 몇 시간 동안 술을 찾아서 헤맨다든지, 그리고 이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또 술을 찾게 되고,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은 동안에 어떤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일단 즐긴다고 이야기하려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 이럴 때 안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몸이 아프다 이럴 때도 안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우리 축하하면서 한 잔을 하자, 뭐 이런 게 좀 즐기는 음주일 수 있는데, 괴로운 일을 풀다 보면 괴로운 감정이 더 증폭이 돼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즐기는 것과 즐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할 때를 즐기지 못하는 음주로 보고,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로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는 상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술 먹는 사람밖에 없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바뀌어요, 계속. 이미 많이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마시는 때와 장소를 계속 합리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알기 좀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중독이라는 현상이 어떤 날은 2병을 마실 수도 있고 몇 잔만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신체적 질병이 생길 가능성은 이제 폭음이라고 해서 고위험 음주라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게 만드는 음주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어떤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신적 행동적 패턴이기 때문에 뭐 양도 물론 당연히 많이 먹고 자주 마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절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조 증상일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횟수, 술을 마시는 양, 내가 한 병만 마시기로 했는데 먹다 보면 2병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필름이 끊기는 경우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내가 취한다, 몸이 피곤하다, 졸리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보다 정신이 먼저 취하게 되면 졸리지도 않고 휘청거리지도 않는데 조절력을 먼저 급격하게 잃어버려서 과음을 하게 돼서 필름이 끊기고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늘 때 의도했던 것보다 늘고 횟수가 늘 때 필름이 자주 끊기거나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주로 선택하는 게 술이 될 때 좀 중독으로 이행하고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환경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이 한 55% 내지 6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술을 마시면 간에서 대사가 돼서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액을 타고 들어간 술이 뇌 안에 있는 도파민,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 술이 뇌에 들어왔을 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능력의 차이, 이 2가지가 유전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싸고 도수가 높은 소주라는 술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류 마케팅이 많이 집중을 되고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술을 먹는 문화가 거부스럽지 않은 이런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라든지 알코올 사용 장애의 비율 높은 이유가 바로 환경적인 이유이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병이 뭐 중년 남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 거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를 우리가 초기 성인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20대 초반이 좋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고요. 위험스러운 행동을 감수를 많이 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잘 먹기도 하고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뭐 간경화라든지 음주로 인한 질병을 앓는 빈도는 좀 덜해서 몸으로 못 느낄 뿐이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20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는 주로 만성적이면서 심각한 신체 질환이 그때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내과나 응급실에 갔다가 정신과로 의뢰되는 경우 많을 뿐이죠. 50대, 60대는 알코올 기인 사망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층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몸에 근육이 좀 많은 편이고 근육이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남성은 술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여성은 아무래도 지방이 많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오랫동안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합병증에 취약한 계층은 20대, 30대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처분을 받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하거나 어디를 다치거나 하기 전까지는 야, 내가 이게 술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주변에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주변에서 술을 조절해라, 끊어라, 너 조심해라 라고 옆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분명히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괜히 나보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있겠구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자라면 일주일에 내가 소주 한 병 반 이상 먹는 날이 이틀 이상이 된다. 여성이라면 한 번 이상 된다. 이것만 한번 해봐도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케이지라고 영어 앞자를 따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문 4가지가 있거든요. C는 커팅에 커팅, 끊으려고 해본 적이 있다. 다음에 A는 annoyance라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서 자꾸 잔소리해서 짜증낸 적이 있다. 이게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고요. G는 이제 guilty feeling입니다. 보통 술 먹고 기억이 안 나거나 사고 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이 느낌. 그리고 E는 eye opener라고 해서 술 먹은 다음에 해장술을 마시는 경우.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해당된 적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관대하지만 내가 알코올 사용 장애자라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학조사에서 뭐 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상담하는 그 알코올 중독의 조기 개입 치료 프로그램도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처럼 보건소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가볍게 선별검사라든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치료를 권한다면 반드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신체적 금단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독 치료라고 해서 금단 증상 자체가 심할 때는 뭐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술이 들어가던 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과량부터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면서 소위 제독 치료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질환이라든지 동반된 신체 질환을 치료하는 게 중증 급성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1주나 2주 정도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한 1주나 2주 정도에는 본인이 얼마나 치료에 대한 동기가 있느냐를 좀 파악하고 동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동기 강화 상담 치료를 기본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동기 강화 상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이게 실제 문제가 있고 정말로 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술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는 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술을 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 치료를
뭐 한 달에서 2달 사이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적인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입원 치료 프로그램이고요. 하지만 뭐 대학병원이나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치료하는 것이 중증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적 금단이나 신체적 내성이 아직은 심하지 않고 뭐 대학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을 그럭저럭 유지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외래 베이스에서 주사를 맞고 가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담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 치료라는 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요. 단번에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자주 오랫동안 계속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금단 증상이 심할 때는 꼭 입원 제독 치료를 하시는 게 낫고요. 이런 심한 신체 금단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번거롭더라도 자주 외래를 방문하면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난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제 술 안 먹어 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친구들이 뭐 모임 소식이 있는다 그러면 저절로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근데 그런 갈망 현상을 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잔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결국 이제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술을 끊고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런 술과 관련된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래 치료는요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은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요. 1년까지는 권고를 합니다. 이게 억지로 참는 건 한 달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뇌에서 술이 주던 보상을 아주 강력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정말 10년 끊었던 분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들어가서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그냥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야 된다. 내가 왜 병원에 왜 갔었지? 처음에 이래서 갔었지. 그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효과가 있고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의식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완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조절하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를 계속 의식하고 술이 아닌 다른 내 몸에 좋으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래 가장 좋아하는 패턴대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패턴 하나에다 술이 다 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꼭 같이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실수가 꼭 재발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한 잔 내지는 한 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각하는 순간 멈추거나 그 다음날 다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뭐 한 번 어긴 거 뭐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계속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실수로 끝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라고 느낀 순간 바로 병원에 오든 가족한테 도움을 청하든 해야 된다. 실수가 재발이 안 되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재발을 하는 이유도 술을 마셔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메모리를 다시 자극하면서 도파민을 더 분비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건데 마시지 않고 술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회로를 없애기도 하고 다른 기쁨 회로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되게 불행하고 괴롭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괴로우면 괴로운 거를 줄이고 싶어요.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애초에 그런 보상의 요구가 발생할 만한 일을 줄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뇌의 밸런스를 항상 어느 정도 좀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적절한 뇌 안의 도파민의 양을 유지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짧은 TV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걸 매일 보면 되게 좋다든지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든지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들이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건전한 관계, 고마움과 기쁨을 적절하게 서로 과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통해 오늘 하루를 기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없이 술을 끊는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기쁘는 것도 사실 연습이고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재밌어 하던 것들, 즐거워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미 알코올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에 빠져 있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